아, 문재인을 찾아갔죠. 김두관이. 그래서 민주당 경쟁이 있어야 역동성 산다. 김두관 격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문재인 정부라고 그랬나요? 문재인 정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파국이 곧 몰려올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를, 윤석열 정부를 빗댄 이런 그 히틀러 버전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어쨌든, 이제, 문재인은 그 김두관을 격려했죠. 김두관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김두관 SNS에 나온 사진인데요. 경쟁이 있어야 역동성 산다.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 남긴 유산은 지금 문재인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것은 유치함과 비열함이죠. 그것은 거짓말을 묵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유산을 남기고 자기는 살짝 빠져나왔죠. 왜 그랬을까요? 문재인이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문재인 자신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무능하면 자신의 무능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유치함과 비열함을 무릅쓰고 무슨 짓을 합니다. 문재인이 한 행위를 이렇게 보면 진짜 유치해요. 그리고 비열하죠. 이전 내 문재인과 관련된 강의를 보시면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묵인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무능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능함을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 무능함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유능한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을 묵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도 묵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문재인을 이해하려고 내가 엄청 노력한 사람이에요. 자료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문재인은 진짜 무능한 사람인데, 그런데 굉장히 이 단군일의 최대 성군인 것처럼 설레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비도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프로이트의 분석 심리학의 기본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리비도거든요. 리비도라는 건 뭐냐면, 원래 프로이트가 말할 때는 리비도가 성적 욕망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인간의 생물학적 또는 본능적 에너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 에너지죠.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꿈틀거리는 그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죠. 초기에는 이 성적 욕망의 강력한 힘, 그것을 표현했다가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칼 융 선생이 프로이트와 헤어지고 자기 스위스로 돌아가서 자기 이론을 정립합니다. 프로이트의 리비도 개념을 확장하죠. 그래서 성적 욕구뿐만 아니라 더 큰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로 리비도를 설명합니다. 리비도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그 열망, 욕망, 욕구, 그런 걸 뜻하는 라틴어를 그냥 갖다가 이제 프로이트가 쓴 거죠. 근데 이런 기본적인 인간 존재의 욕구 에너지를 지금 집단 무의식으로 해석한 사람이 바로 칼 융이에요. 그 집단 무의식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 속에 집단 무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이게 왜 말도 안 되는가라고 따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따졌다가는 어떤 치도곤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조선시대 그랬죠. 그래서 풍자를 하는 거예요. 풍자. 그 풍자하기 위해서 엄청난 창조성이 한국인들에게 또 DNA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풍자의 DNA가 곧 드라마,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또
K-팝 이런 걸로 막 발산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프레드 아들러 같은 다 이 20세기 초에 있었던 이 위대한 심리학자, 심리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사람들이 3인방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로이트, 칼 융, 그 다음에 알프레드 아들러.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이죠. 이 에너지를, 리비도라는 이 인간의 생존에 관한 강력한 생물학적 에너지, 이것이 리비도라는 말을 안 쓰고 알프레드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을 이제 주창하신 분인데, 이분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또는 우월감으로 표출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리비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리비도가 심리학에서 어떤 힘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심리학에서 열등감, 우월감의 표현으로 이러시. 그러니까 열등감 컴플렉스, 우월감 컴플렉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경우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김두관도 똑같죠. 김두관도 자기 스스로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이 과정이 친문 세력에게, 문재인을 포함한 친문 세력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계속 포장을 해, 자꾸. 말도 안 되는 포장을 해. 조국도 똑같이 그래. 그냥 막 설레발 까고 호들갑 떨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자기가 우월감을 갖게 된 거예요. 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그 우월감이 바로 이 리비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우월감 컴플렉스지. 그냥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봐, 사람들이. 이상하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이 사실은 거의 몇천 년 동안, 아니면 몇만 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대대로 이런 억압받고 착취를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리비도가 삐뚤어져서 나를 향하여 막 작동하는 거죠. 리비도가 나를 향하여 작동하면, 내가 이제 3살 좀 넘은 손자가 지금 와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가는데, 그 보면, 이 초기 심리학의 대가들이 정말 관찰을 잘했다. 그리고 나 관찰하잖아. 손자 노는 걸 관찰하면 그 리비도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향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방향에서 결정해요. 근데 그게 제일 안 되면 막 울죠. 때를 쓰고. 나는 문재인을 보면, 친문 세력들을 보면 그 리비도가 3살짜리 어린애처럼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막 용솟음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치함을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비열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자기 자신의 유치함을 포장하는 행위가 뭐예요? 지난 총선 때 낙동강 벨트에서 민주당이 대거 이길 것 같은 여론조사가 딱 나오니까 자기가 나서서 자기도 그거 뭔가 숟가락 신공. 얼마나 유치하고 비열한 짓입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할 수 있어야죠. 윤석열을 자기 대통령으로 삼았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일체 안 하고 있어요. 유치하죠. 오세훈을 보면 어떻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100m 태극기를 설치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죠. 시민들이 하도 뭐라 부르니까 철회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 오세훈이를 보면 정말 유치하고 비열해. 이 사람 국힘당 사람이에요? 친문 세력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연쇄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지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와서 선거하기 전에 그가 했던 5만 가지 허진 마을에 가서 했던 5만 가지 연쇄 거짓말, 그걸 다 이기고 오세훈이 당선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습게 알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요.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찍어요.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 민족에게 남겨진 집단 무의식 속에 이런 연쇄 거짓말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오세훈을 보면 조국을 생각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는 바로 이거야. 유치함과 비열함, 연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왜? 오세훈이 다음번에 자기 대선에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한 기념비적인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광화문에다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한강에다 뭘 만들었어? 세빛둥둥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접근하기가 어려워, 일반인들이. 거기 아는 사람만 거기 접근해. 따로 가야 돼, 거기를. 거기 가보면 뭐 있습니까? 거기 장사가 되겠어요, 거기? 카페 있어요, 그냥 카페. 거기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근데 거기 누가 가서 거기 물건을 사냐고. 그야말로, 정말, 동대문 플라자,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거기 사람들이 좋다고 가서 내가 몇 번 가서 봤어.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거는 튼튼해야 되고, 실용적이어야 되고, 예술성이 있어야 돼요. 예술성은 있는지 난 모르겠어. 내가 예술에 대해서 재능이 없기 때문에 예술성이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기본적으로 실용적이지 않아. 실용적이어야 인간에 부합하는 거다. 건물도 인간에 부합해야 되는 거야. 뭔가 멋들어지게 나는데 인간에 부합하지 않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가서 이거 보고, 야, 이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지? 디자인이 맛있는지는 난 모르겠어. 그러나 사람이 활동하고 거기를 이렇게 이용하는 데는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놨어요. 어디가 그렇게 되냐? 세빛둥둥섬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여기 100층짜리 국제 거길 짓는다고 국제 무슨 업무 센터인가 뭔가 무슨 센터인가 만들어가지고 이 정비창 거기 몇만 평 부지에다가 뭘 한다고 난리를 지기는데, 나는 100층짜리 건물 짓는 거는 나는 반대해요. 100층을 지어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짓을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기념비적인 거 그냥 있어볼 거, 이런 걸 만들어내서 저거 자기가 만들었다고 공치사하고 자기 이름 내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세훈이나 조국이나 내가 보기엔 똑같아.